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자, 오늘 사마천사계의 흉노열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고대 북방 유목민족인 흉노족에 대한 기원, 그리고 중국 고대 왕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서 통일진나라까지 흉노족과 중국에 관련돼서 얽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진나라가 멸망을 하고 항우와 유방이 초안전에서 싸움을 해서 한나라가 승리를 하고 이번에 한나라와 흉노와의 관계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는 흉노의 최고 권력자는 선우 묵돌이었습니다. 묵돌을 중심으로 해서 흉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선우 두만의 아들 묵돌의 등장 과정, 그 다음에 묵돌과 동쪽의 세력을 갖고 있는 동호라는 곳과의 그 대립관계 이야기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흉노라는 민족의 조직 체계, 그 다음에 지위 체계, 그 다음에 규모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흉노의 풍습과 그들의 형벌 제도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라의 한거조 유방과 묵돌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백등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흉노에게 굴욕적인 강화를 맺게 된 한나라의 굴욕과 한나라 한거조 유방의 신하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흉노 선우 두만의 아들 묵돌의 등장 과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노의 선우 두만에게는 묵돌이라는 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만이 총애하는 연지에게서 막내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두만은 태자 묵돌을 패해버리고 편애하는 막내 아들을 태자로 세우기 위해서 묵돌을 서쪽 월지국의 볼모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이 월지국의 볼모로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벼랑간 군대를 동원해서 월지국을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월지국에서는 볼모로 잡고 있던 묵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눈치를 채인 묵돌은 명마를 훔쳐타가지고 다시 아버지가 있는 본국으로 도망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두만이 자기가 편애했던 막내 아들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큰아들 묵돌을 월지의 볼모로 보내고 월지를 공격해서 월지 사람들에 의해서 큰아들이 죽게 만들려고 하는 간접적인 친자 살해 방식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죽어야 되는 묵돌이 살아서 돌아오자 아버지는 시치미를 뚝 대고 묵돌에게 야, 너 살아서 돌아왔으니 대단히 용맹하구나 라는 말을 하고, 일단 돌아왔으니 내가 우리 흉노의 기병을 통솔을 해라 라고 기병을 맡깁니다. 이와 같이 기병의 수장이 된 묵돌은 당시 명적이라는 화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명적은 화살 선단 거기에 돌기를 달아서 구멍을 내고, 그래서 당겨서 쏘게 되면 화살이 날아가면서 휘바람 소리 나듯이 날아가는 바람, 맞바람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화살입니다. 그래서 명적이라는 화살을 사용하는 목적을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사용하는 총알 중에서 4발에 1발씩 예광탄이 들어가죠. 이 예광탄을 사용하는 경우 총알이 날아가면서 불꽃을 내게 되고 또 그 궤적에 딱 맞게 되면 연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낮이 됐든 밤이 됐든 그 총알이 발사됐을 때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병사들이 그곳에 집중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총알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이유로 화살의 명적은 발사 즉시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묵돌의 부하들은 묵돌이 쏜 화살 소리를 듣고 화살이 발사됐다는 것, 그리고 이 화살이 어디 가서 맞게 된다는 것을 눈과 귀로서 다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묵돌은 자기 기병들에게 그 명적을 갖고 말에 탄 다음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이 명적으로 쏜 것을 향해 너희들도 반드시 동시에 화살을 쏴라. 만약에 내가 쏘았을 때 같이 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내가 목베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묵돌이 사냥을 나갑니다. 그때 묵돌이 명적을 쏩니다. 사냥감에 대해서. 근데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병사가 동참해서 같이 화살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묵돌은 가차없이 바로 같이 화살을 쏘지 않은 부하들에 대해서 참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묵돌이 명적을 쏘는데 이번에는
묵돌이 가장 아끼는 명마를 향해서 쏩니다. 이때도 차마 명마까지 내가 쫓아 쏴야 되나 의심을 품은 부하들은 결국 목이 베어집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묵돌이 자기가 사랑하는 처자, 자기 아내에게 화살을 쏘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했던 기병들 중에서 야, 어떻게 우리 최고 수장의 아내를 우리가 같이 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못 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 묵돌은 또다시 자기를 따라서 살을 쏘지 않은 부하들을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 이것처럼 처음에는 사냥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에마, 세 번째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까지 화살을 쏘아서 죽게 만들면서 동시에 자기 부하들이 쫓아 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하 기방병들이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참수해버리는 그런 과감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묵돌이 아버지 두만 선우와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묵돌이 명적을 아버지가 아끼는 명마에 대고 화살을 쏘아버립니다. 그때 묵돌의 부하들 역시도 이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자기가 화살을 동시에 같이 쏘지 않으면 자기도 죽게 되니까 이제는 같이 선우, 대장의 말하자면 왕인데 왕이 아끼는 마르게까지 화살을 같이 날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때 묵돌이 자기 부하들을 딱 보고 자, 이제 얘들이 내 말을 듣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부하들을 신임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묵돌은 이제 자기를 월지로 보냈던 아버지를 향해서 두만 선우를 향해서 명적을 쏘아버립니다. 그때 부하들 역시 모두 명적이 향하는 곳에 화살을 쏘아서 선우 두만은 아들에 의해서 살해되게 됩니다. 이후에 묵돌은 아버지 두만도 죽이고 그의 계모 또 이복 동생까지 모두 죽이고 난 다음에 두만을 따랐던 대신들까지도 다 죽이고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선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시점이 중국에서는 진나라의 진시황이 막 죽고 진시황의 막내 아들 호해가 진나라 2세 황제로 등극한 기원전 209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우가 된 묵돌이 동쪽의 동호와 대립하는 관계, 그 상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돌이 자기 아버지 두만을 죽이고 스스로 흉노의 선우가 되었다는 것을 동쪽 세력에 강성했던 동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호는 묵돌에게 사자를 보내서 두만이 가지고 있었던 천리말을 이제 나에게 좀 전해주면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자, 그러자 묵돌은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듣습니다. 이때 묵돌의 신하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리만은 우리 흉노에 아주 보배로운 말인데 어떻게 동호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묵돌은 아니다. 동호는 우리 이웃나라인데 내가 어떻게 말 한마디 가지고 서운하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천리말을 동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동호가 묵돌이 우리를 무서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는 한 수 더 떠서 선우의 여인 연지를 한 사람 보내달라라고 사자를 또 보냅니다. 자, 이 소식을 또 묵돌이 듣고 다시 자기 신하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묵돌의 신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동호는 우리에게 너무 무례한 요구를 합니다. 감히 우리 선우의 연지를 요구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군사를 모아서 출병해서 그들을 공격하십시다 라고 의지를 담은 이야기를 신하들이 묵돌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묵돌은 동호의 무례함 때문에 화가 난 신하들에게 아니야, 우리는 동호하고 이웃하고 있으면서 여자 하나 때문에 내가 아껴가지고 동호하고 적질 수는 없지. 그런 말을 한 다음에 결국 총영에던 연지 한 사람을 골라서 동호로 보내줍니다. 자, 이런 두 번의 과정을 겪고 나니까 동호가 이제 기고만장해져서 아예 서쪽으로 흉노 땅의 변경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동호와 흉노 사이에는 주인 없이 버려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거칠은 땅이 한 1000여리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흉노와 동호는 각자 자기 변경에서 수비 초소만 두고 그 버려진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동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묵돌에게
흉노와 우리 동호가 경계하고 있는 수비초소 이외의 나머지 땅, 그 황무지는 당신들 흉노에게는 필요 없으니 우리 동호가 갖겠다. 그리 알라라는 말을 전달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 묵돌이 자기 신하들을 모여놓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그동안 동호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자고 막 말을 내세웠던 신하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버려진 땅, 그거 어차피 우리가 쓸모도 없으니 그 땅을 갖다가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묵돌이 신하들 중에 일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땅은 나라의 근본인데 어떻게 동호에게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는 화를 내면서 주어도 좋다, 안 줘도 좋다 이렇게 말한 자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묵돌은 왜 그런 말을 한 신하들을 죽였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묵돌이 동호에게 그동안 내준 거는 자기가 아끼던 말, 그리고 자기가 아끼던 연지, 여인이었습니다. 결국은 말과 여인은 사실상 묵돌 개인의 소유입니다. 신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줘라 마라 할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신하들이 말과 여인을 달라고 할 때는 동호에게 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더니 묵돌을 위해서 마치 충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묵돌에게 사실상 가장 소중한 근본인 땅을 넘겨줄까 말까라는 얘기에서는 오히려 동호와 전쟁이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묵돌이 봤을 때 이 신하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기심을 뒤에 숨긴 채 겉으로만 충성하는 것을 보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동호와 흉노와 전쟁이 일어나면 이때는 묵돌만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신하들마저도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기한테 실과 이득이 다가오니까 실의 두려움에 의해서 땅을 줘버리자라고 제안을 냈던 거죠. 그러니까 묵돌은 그런 상황을 눈치채고 그런 자기만을 생각하는 신하들은 다 쳐내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영토에 대한 것은 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현재 우리도 독도가 오면이 우리 대한민국의 땅인 것을 잘 알면서 저 바다 건너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자기네 거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맞서서 대마도는 우리 건데 일본인들이 와서 거기 가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 영토라는 것은 심해한 그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일본은 언젠가는 독도를 빌미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침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안을 세우자면 그 독도를 방어해야 되는 것 당연하겠지만 혹시라도 일본이 독도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그 즉시 해병대 포항에서 바다를 건너고 공수부대가 공수 비행기를 타고 대마도에 상륙하는 것이 최적의 방어 전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안 나야 되겠지만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는 독도를 공격받을 때 울릉도에서 방어를 하고 대마도를 점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묵돌은 아첨 떤 신하들은 모두 목을 베어버리고 난 이후에 말에 딱 올라서 이렇게 호통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호와 전투를 하는데 후퇴하거나 도망가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일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고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나가서 동호를 기습 공격합니다. 이때 동호는 처음부터 묵돌을 얕잡아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묵들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고 동호의 왕도 죽고 그 동호의 백성들 역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가축과 재산 다 묵돌의 군대에 빼앗기게 됩니다. 묵돌은 동호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서쪽 월지국을 공격해서 월지국을 더 서쪽으로 내몰아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중국하고 접경하고 있는 황하강 남쪽 누번왕 그 다음에 백양 하남왕 하남 지역입니다. 이쪽의 영토를 이제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또 한 나라의 본국 중에 하나였던 대나라, 그 다음에 연나라 이런 곳까지 공격을 해서
진나라 때 몽염 장군에게 빼앗겼던 북방의 그 옛날 흉노 땅들을 모조리 다시 되찾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방에서 묵돌의 세력이 커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그 당시 진나라가 멸망하고 또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 군대와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 군대가 서로 초한전을 벌이는 사이에 상당히 지쳐 있었기 때문에 흉노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었고, 또 묵돌이 이끄는 그 활쏘기에 능한 기마병들의 숫자가 약 한 30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흉노가 팽창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점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당시 흉노의 면적을 보게 되면 동서로는 한 3,000km, 그 다음에 남북으로는 한 2,000km, 그러니까 2, 3은 6에서 한 60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인데, 당시에 그 정도면 한 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로 보자면 1km 반경 안에 인구가 0.1명밖에 살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 반면에 이 한나라, 남쪽의 한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규모는 흉노가 차지한 땅과 거의 비슷하지만 인구는 약 한 5,70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에 있어서는 뭐 평방킬로미터당 약 한 9명 정도의 인구 밀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인구가 훨씬 많은 거죠. 뭐 한 100배 정도 많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노의 기마병이 뭐 30만 명이었다라는 것은 솔직히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부풀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흉노족의 군대는 뭐 많아야 한 10만 명 정도 이하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세 번째로 흉노족의 어떤 지휘부의 조직 체계, 그 다음에 그들의 규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에 흉노족의 시조 순유에서부터 선우 두만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약 1000년이 지났는데, 이 흉노족들은 언제나 이쪽 저쪽을 이동하며 다니면서 자기들 또 규합을 했다가 또 이합집산이 되었다가 막 이렇게 흩어졌다 모여졌다 이렇게 했고, 또 시간도 한 1000년 이상이 지나오면서 오래됐기 때문에 이 선우의 계보를 제대로 기록할 수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천은 묵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묵돌은 흉노족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시기에 전 지역을 갖다가 흉노를 폭정시킨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남쪽과는 중국과 대적을 했고, 또 북쪽으로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골의 바이카로 있죠. 그쪽까지 이렇게 영역을 넓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흉노의 관직과 그 명칭을 좀 설명드려 보면 제가 표로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묵돌, 선우죠. 이 선우는 흉노족의 최고 권력자로 한나라와 비교하자면 황제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우 양쪽으로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좌골도우, 우골도우 이 양쪽에 보좌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배치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한나라 땅의 대군과 운중군을 마주보고 있는 정면에 흉노 선우의 본진영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 좌측으로 좌방이라 해서 자현왕과 좌공려왕, 그리고 장소로서는 좌대장, 좌대도의, 좌대당호라는 그런 관직 체계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좌현왕은 한나라로 치자면 뭐 제후국의 왕 내지는 제후 뭐 이 정도 위치가 될 것 같고요. 또 좌에 있어서 좌방에는 선우의 본진 진영에서 동쪽에 있으면서 한나라의 삼국군 동쪽부터 시작해서 예맥과 조선까지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방 쪽 우측에는 자방과 같은 똑같은 직책을 대칭적으로 두고 서쪽에 거주했는데, 그 영토와 경계를 보면 한나라의 상군 서쪽에서부터 월지, 강, 그 다음에 저 여기까지 국경을 넓혀서 접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우 묵돌은 한나라 북방에 동서로 널리 세력을 확장한 거대한 기마 유문 민족을 규합하고 형성을 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좌우 현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 황제 다음과는 봉국의 왕, 제후격이라는 그런 직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흉노의 태자는 좌독이 왕이라고 칭했는데, 여기서 독이라는 말은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좌자를 붙인 것은 흉노에서는 좌측이 상석이 되겠습니다.
항상 웃어른을 할 때 좌측에 앉히거나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태자도 좌독이 왕이다라고 호칭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좌우 현황 아래에 당호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기 기병을 거느리게 했고 또 그들의 관직은 다음 세대로 세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흉노의 전통적인 귀족 가문의 그 성씨로는 호연씨, 그 다음에 난씨,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수복씨까지 이렇게 세 개의 성이 주축이 돼서 귀족 체계를 이루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흉노의 형벌과 의례와 풍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흉노의 형벌 중에서 법률 중에서 첫 번째, 칼을 칼집에서 한 자 이상 뽑는 자는 사형.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투할 때는 뭐 당연히 칼을 뽑아야 되겠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유목민을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나갈 때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칼을 함부로 빼지 못하도록 칼을 칼집에서 한 자 이상 뺐다. 그러면 그 자는 사형에 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둑질한 사람은 그 가족과 재산을 아예 다 몰수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범죄자 중에서 경범죄는 일단은 바닥에 눕게 한 다음에 수레바퀴를 그 위로 굴려가지고 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경범죄를 일으킨 사람 얼굴에 상처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사형을 시켰고 또 지금 우리가 이제 감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도 감옥은 있었는데 그 감옥에 이동을 하니까 고정되지 않고 감옥에 가둬봐야 뭐 한 길어도 열흘 이내에 다 풀려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형벌 제도를 좀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흉노의 의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흉노족들은 매년 정월에 일단은 선우가 본거지로 삼고 있는 궁정에서 소집을 해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매년 정월에. 근데 그 당시 이 선우의 위치가 몽골 지금 울란바토르였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농성, 이 농성이라는 곳이 지금 몽골의 타미르강 유역이라고 하는데 이 5월 달에 이곳에서 집회를 열고 하늘에 제사 지내고 자기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의식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을이 됐을 때, 그러니까 가을에 말이 살쪘을 때 우리가 천고마비라는 말을 하죠. 이때는 대림이라는 곳이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 대림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열고 이곳에서 흉노족 백성들과 그들이 모는 그 가축들의 숫자도 조사하고 뭐 이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통계 조사를 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제 행사를 했는데 이 말이 천고마비라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이 천고마비가 등장하는 역사서는 전한 말고 후한 때 반고가 기록한 한서 흉노전에 보면 중국의 북방에서 일어난 유목민족, 이 흉노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흉노족들이 해마다 가을철만 되면 한나라 북방 변경의 농경지대를 약탈을 해서 자기들이 겨울에 지낼 양식을 약탈해 가고 또 북방의 변경 사람들을 잡아가니까 이 북방에 있는 한나라 사람들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이 천고마비 계절, 가을이 되면 오히려 언제 저 흉노들이 또 침입해 올지 몰라서 전전긍긍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고마비가 이런 의미에서 전해 내려오게 되는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우는 아침, 저녁에 항상 해와 달을 보고 절을 했고 또 자리에 앉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왼쪽을 눕혔기 때문에 좌석에 앉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황제 같은 경우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흉노의 선우는 그와 반대로 북쪽을 바라고 북면을 하고 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흉노의 풍습적, 장례 풍속을 좀 보면 일단 사람이 죽으면 관에 시신을 넣고 금가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었던 가죽옷 이런 거를 넣어서 땅에 묻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 묻고 봉분은 하지 않고 그냥 봉분 없이 묻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또 장례를 치를 때는 상복 같은 것도 있지 않았다라고 사마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우가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선우가 총애했던 신하나 애첩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 순장을 했는데 이 순장된 인원이 많을 때는 몇십 명에서 몇백 명까지도 이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흉노족들은 전쟁을 일으킬 때 하늘의 별, 그 다음에 달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서 전쟁 날짜를 결정하고 공격 날짜를 결정하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흉노족 같은 경우는
달이 만달이 되면 공격을 하고 초승달이 되면 물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투에서 또 공과를 낸 사람들에게 돌아오면 술 한 잔으로서 하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노예품을 만약 얻게 되면 그 노예품을 얻은 사람에게 그것을 갖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흉노족들이 적과 싸워서 적을 생포했을 때 그 생포한 사람이 생포된 포로를 자기 노비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흉노의 기마병들은 전투 중에 적을 죽이기보다는 생포하려고 유인 작전을 피면서 치고 빠지는 이런 작전들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흉노족들이 전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새떼처럼 갑자기 확 모여들었다가 분리해지면서 구름 사라지듯이 싹 치고 빠지는 전투에 아주 능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흉노족들이 전투에서 만약에 자기 동료가 전사를 하거나 죽게 되면 그 시신을 남겨둔 채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전사자 시신을 거두어가지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뭔가 전우애를 느끼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 동료의 시신을 끌어안고 돌아오게 되면 그 전사한 동료가 갖고 있었던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데리고 온 사람한테 다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흉노족들은 전쟁에서 죽어도 시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벌써 걷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나라 군대는 이 후퇴하는 것을 아주 치욕으로 여겼는데 이 흉노족들은 치고 빠지고 도망가는 거, 물러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치욕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봐도 이것은 당연하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흉노의 선원 묵돌은 한나라의 적정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도 영역을 확장을 해서 여러 지역을 정복해 나가서 가장 큰 규모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흉노에 대한 풍속, 그 다음에 그들의 지휘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부터는 흉노 선우 묵돌과 한나라 한고조 유방 두 사람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백등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한나라가 막 천하를 평정하고 한왕신 한신을 제국 대땅으로 파견을 해서 마읍에서 도읍을 정하고 지키게 합니다. 한고조 유방이. 자, 여기서 한신이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훗날에 여태의에게 죽음을 당한 회음호 한신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는 한신은 원래 진나라 말기에서 한나라 초기까지의 인물이었는데 성씨가 한이고 이름은 신입니다. 전국시대 삼진의 한위조 중에 그 한나라 영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한고조 유방에 의해서 유방과 함께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그 뒤로 한고조 유방이 한신을 옛 조상의 땅인 한나라 땅에 봉해줘서 한왕이라고 붙여졌고 지금 제가 한왕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왕신이 한고조 유방을 찾아가서 자청해서 한왕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흉노 침탈을 막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마읍으로 스스로 발령받고 나간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회음호 한신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왕신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한왕신에 대한 열전이 있습니다. 한신 노관 열전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흉노가 마읍을 대거 기습해 와서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마읍을 지키고 있던 한왕신이 한고조 유방의 문책이 두려워져서 오히려 흉노에게 항복하고 흉노에 투항해버립니다. 흉노 편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흉노는 한신이 자기들에게 투항해오자 그 기세를 몰아서 기병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구주산까지 넘고 태원까지 공격해와서 유린을 합니다. 그러자 한고조 유방이 화가 나서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흉노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때마침 그 시점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추위가 너무 심하고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한나라 병사 10명 중에 2~3명 이상이 동상에 걸려서 아주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묵돌은 한나라 군대를 보고 자기가 도망치는 것처럼 가정을 해서 한나라 군대를 유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군대가 묵돌을 막 추격해 오기 시작하자 묵돌은 정예병사는 일단 주변에 매복을 시켜두고 좀 약하게 보이는 노약자들, 또 나이 먹은 사람들로 주축된 기병들만 이제 한나라 군사에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를 본 한나라의 군사는 대부분 사실 보병인데,
흉노족을 보니 뭐 그렇게 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보병 32만이 달아나는 흉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가장 앞에 선두에서 한 고조 유방이 자기 보병들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평성까지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뒤에 쭉 쳐져서 아직 도착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묵돌의 정예 부대가 약 4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묵돌의 정예 기병이 나타나가지고 유방을 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방이 할 수 없이 본진과 떨어져서 북쪽의 백등산이라는 곳까지 계속 물러나다가 결국은 그 백등산에서 포위되고 맙니다. 그때 이 백등산에 포위된 유방과 한나라 군대는 약 7일 동안 거기서 고립돼 버립니다. 그래서 본진으로부터 군량도 받지 못하고 보급을 받지 못해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이 포위전을 펼쳤던 흉노의 기마병에 대한 그 설명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흉노의 기마병이 서쪽에는 흰말을 타고 있고 동쪽에는 청색말을 타고 있고 북쪽에는 검은 흰색 말을 타고 있고 남쪽에는 붉은 말을 타가지고 사면을 딱 포위하고 있는데 엄청난 규모로 백등산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규모라면 제가 봤을 때도 뭐 시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포감이 들만 했겠죠. 그래서 유방도 상당히 쫄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에 고립된 유방이 몰래 자기 사자를 흉노의 선우의 부인 연지에게 보내서 후한 선물로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연지를 통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기회를 마련하려고 연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연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자 선우의 부인 연지가 그 선물을 받고 자기 남편 묵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하고 저 한나라의 왕하고 사실은 뭐 서로가 공공한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너무 몰아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가 저 한나라 땅을 빼앗는다고 해도 당신께서는 뭐 결국 그곳에서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한나라 왕은 내가 듣자니 하늘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사람이라고 들었으니까 당신 몸 잘 생각해서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지가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묵돌이 자기 부인 연지에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때마침 유방을 포위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방의 부하 중에 한왕신이 배반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배반한 한왕신, 그 다음에 한왕신의 부장들이었던 왕황, 그 다음에 조리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그 자리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묵돌은 의심을 합니다. 야, 이 한왕신의 그 부하가 내가 볼 때 얘들 이중간첩 아닌가. 혹시 나 몰래 다시 한나라하고 내통해서 나를 뭔가 계략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걔들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묵돌이 두 가지. 하나는 자기 부인 연지의 말을 들은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투항한 한왕신의 부하들, 한왕신 포함해서 얘들이 일정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 또 계략에 말릴지 모르겠다 싶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백등산에 포위하고 있던 한쪽 귀퉁이를 살짝 열어줍니다. 이때 그걸 기회로 삼아서 유방은 한나라 자기 밑에 군사들에게 야, 활시위를 흉노를 향하고 나서 우리 몰래 빠져나가자 해서 그 포위망이 살짝 풀어진 쪽으로 해서 도망쳐서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방은 뒤늦게 뒤따라왔던 한나라의 본진과 합류를 해서 결국은 다시 철수를 합니다. 묵돌 역시도 유방이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흉노 군사를 돌려가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백등산에서 사실상 유방이 죽을 고비를 간신히 한번 넘기게 된 거죠. 이게 백등산 전투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흉노하고 한번 대판 붙어서 패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성과도 못 올리고 포위망에 피해서 간신히 도망왔죠. 그러니까 한나라의 유방이 그 패배 경험에 대한 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노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하 유경이 유방 앞에 와서 제가 흉노를 찾아가서 화친을 하겠습니다. 흉노와 지금 싸워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화친 정책을 하고 좀 시간을 버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경의 말을 듣고 한고조 유방은 유경을 흉노 묵돌에게 사신으로 보내서 조약을 맺도록 지시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사마천 사학의 위견 숙존통 열전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또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해서. 근데
근데 아직 이 흉노와 유경을 통해서 한나라가 아직 화친에 대한 조약이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한나라를 배신하고 흉노의 장군이 되었던 한왕 신이 그 부장 조리 왕왕과 함께 오히려 한나라 지역인 대군, 운중군 이런 데 침입을 해가지고 약탈을 계속 일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얼마 지나서 한나라 장수 진이라는 사람마저도 또 반역을 해서 한왕신과 내통을 해서 오히려 대나라 땅을 공격하고 이 진이가 자기 스스로 대왕이다라고 해서 옛날 그 조나라 땅, 대나라 땅을 다 빼앗아서 왕의 행사를 합니다. 여기 이 진이 역시도 초안전 때 유방을 도왔던 유방의 공신입니다. 그런데 이 진이도 배반을 또 한 거예요. 이 진이에 대한 내용은 역시 한신 노관열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엎친 데 덧침격이 된 한나라 한거조 유방은 자기 동서 번쾌를 급히 북쪽에 파견을 해서 진이를 토벌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이를 번쾌가 토벌을 하면서 대군, 안몽군, 운중군 이런 땅들을 다시 이제 함락을 해서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수복은 하되 만리장성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흉노와는 절대 싸우지 마라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소복만 하고 끝내는 거죠. 그때 이 변경에 주둔해 있던 그 한나라의 장수 중에서 여러 사람이 이 흉노가 두려워서 흉노에 투항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이 묵돌은 번번이 대나라 땅을 침범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지속해서 약탈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사신으로 보내진 유경이 흉노에 도착을 해서 한나라와 흉노 간의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나라에게는 상당히 굴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라 공주를 흉노 선우에게 출가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한나라는 매년 술과 비단, 곡물을 포함해서 일정량을 흉노에 곡물로 바친다. 그리고 세 번째, 한나라와 흉노가 형제의 맹약을 맺는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두 나라는 만리장성을 경계로 해서 서로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다. 이런 네 가지 조항을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솔직히 이게 뭐 맹약이 아니라 굴욕의 약속이죠. 형제의 맹약,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형이 되겠습니까? 흉노가 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가 동생이 되는 겁니다. 형이 있으면 동생이 있고 동생이 있으면 형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한나라가 흉노에게 왕실의 공료를 보내고 또 조공까지 바치는 이런 입장으로 전락이 돼버린 겁니다. 이처럼 불공평한 이런 화친이 맺어지자 일단 묵들도 더 이상 한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이제 좀 전쟁을 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유방과 같은 날, 같은 곳, 같은 시에 태어난 초안전 때 유방을 도와서 공을 세웠던 연나라 왕에 있는 노관이 진이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군사를 일으켜서 진이를 공격하고 흉노와 연대하려는 진이를 그 계획을 막으려 했다가 오히려 진이의 꾀에 빠져서 오히려 흉노와 연대를 하려 하다가 혹시라도 이 사실이 황제인 한나라 고조 유방에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아예 이 연날의 노관은 한나라를 배신해서 자기 측근 수천 명을 이끌고 흉노로 투항을 해버립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노관에 대한 일은 노관열전을 보시면 노관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관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관열전. 자, 이와 같이 묵돌과 유방 사이에 명예가 맺어지고 이때 묵돌은 한나라 상곡군 동쪽 지역을 이제 노관이 흉노 쪽으로 투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출입을 또 자유롭게 해서 이 흉노 묵돌의 기사가 더욱더 커졌다는 거죠.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유방의 공신 중에 하나, 경포가 남쪽에 반란을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경포를 제압하러 갔다가 경포의 군대가 쏜 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상처가 좀 악화돼서 결국 기원전 195년 우리 나이로 53세 한고조 유방은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이어서 유방의 적자 태자 유영이죠. 유영이 해제에 오르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머니였던 여태후가
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나라 유방 때 선우 묵들과 있었던 백등산 전투, 흉노와 한나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마치고 다음에 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한나라 여태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황제 문질, 그 다음에 경제 때까지 북방 흉노와 있었던 한나라의 굴욕적인 이야기를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마천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사마천 사기는 역사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가공된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런 것보다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그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인물들을 또 살펴보고 또 역사 안에서 벌어졌던 사건, 사고의 그 전개 과정, 그 다음에 벌어졌던 후속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면에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보면 옳다 그르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옳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저 역시도 완벽하지는 않은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또 거기에 용기를 받아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끝난 다음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매회 이야기 될 때마다 연관되어 있는 열전 내지는 사기, 세가, 돈기 이런 내용들을 올려드리니까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